개봉 당시 정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인상 깊은 공포 영화 주온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짧은 글귀 하나가 나옵니다. 주온, 강한 원한을 품고 죽은 자의 저주가 생전에 살던 공간에 갇혀 저주를 접한 자는 죽고 다시 저주가 탄생한다.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저주의 굴레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고 입가에 피를 묻히고 있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잘 있던 고양이를 손으로 잡아 거칠게 데려갑니다. 밖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는 놀라 고양이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봅니다. 남자는 커터칼을 들고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피가 묻은 채 눈을 부릅뜬 여자를 보여주곤 화면이 바뀝니다. 리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스토리. 이곳은 일본의 한 사회복지과입니다. 리카는 이곳의 자원봉사자인데 한 남자 직원이 리카에게 업무상 어느 한 집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엄연히 담당자가 관리하는 집이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돼 자원봉사자인 리카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남자 직원은 리카라면 경험이 많아서 걱정 없다며 문제가 없을 거라 얘기합니다. 네, 이런 경우 아주 문제가 생기고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니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분들은 공과사를 철저히 합시다. 나중에 밥을 산다는 말과 함께 빠져나가는 남자 직원 리카는 한국말로 저기에 해당하는 조또를 외치지만 이미 가버린 남직원 리카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구만 집의 외관을 보고 깜짝 놀라는 리카. 집 입구의 명패에는 도쿠나가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집 주인의 이름 같네요.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잠기지 않은 문을 무단으로 열고 아무도 안 계세요란 뜻의 고멘구다사이를 외치며 들어갑니다. 고멘구다사이를 외쳐도 이런 식의 침입은 옳지 않습니다. 집 안은 현관 입구부터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2층 계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더 크게 고멘구다사이를 외치는 리카. 그때 어렴풋이 보이는 창문으로 어떤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위험함을 감지한 리카는 그곳에 가서 문을 열어보는데 갑자기 쿵 하고 어떤 노인의 손이 바닥을 향해 떨어집니다. 리카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고,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곧장 할머니를 부축하고 껌껌해서 무서웠던 방에 커튼을 쳐서 광량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는 널려져 있던 이불이 보이고 이불은 마치 생리 현상으로 인해 지저분한 상태인데요. 할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힘없이 앉아 계신 할머니에게 성함을 여쭤보는 리카. 할머니의 성함은 사치에. 리카는 담당자 대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돌아보니 역시나 방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생리현상의 흔적.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청소를 시작하는 리카. 청소기를 돌리다 뭔가가 걸려 그것을 짚고 펼쳐보니 웬 가족 사진인 듯한데요. 섬뜩한 것은 그곳에 엄마인 듯한 여성의 얼굴은 가위로 도려져 있고 아빠와 아들인 듯한 사람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왠지 아까 커터칼을 들고 나왔던 남자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청소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도 역시나입니다. 많이 더럽네요. 근데 2층 안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종이 찢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찌직 빠스락 막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방에는 역시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창문은 무언가를 덧대 놓은 듯 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진 못하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또다시 울리는 찌익 소리. 다시 뒤를 돌아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펴보니 장롱을 테이프로 막아 그 테이프가 움직이며 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왜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서 저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장롱은 테이프로 왜 막아놨을까요? 문을 열려 손을 대자 갑자기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나 봅니다. 그러기엔 장롱을 너무 꼼꼼하게 막은 테이프들이 수상하지만 리카는 망설임 없이 테이프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말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이불 위에 편하게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는 리카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겁나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고양이에게 손을 뻗는 찰나 리카를 등 뒤에서 찍고 있던 카메라가 갑자기 무자비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정적으로 딱 찍고 있었으면 갑자기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움직인 것처럼 확 움직이면서 무서운 BGM 깔리면서 막 장롱 안에 뭔가를 비추는데요. 장롱 안에는 한 어린아이가 쭈그려 앉아 리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정적인 장면에서 숨 쉴 틈 없이 확 움직이니까 예전에 본 영화인데도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리카도 놀라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할머니를 부르다 갑자기 뭔가가 생각이 나 아까 그 구겨진 사진을 확인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아이는 바로 사진 속의 아이였던 거죠. 곧장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하는 리카.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자동 응답기가 시작되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히토미. 새 언니 집에 없냐고, 그리고 엄마는 어떻냐고 묻습니다. 이 집 주인의 딸인 것 같죠? 나중에 알려지지만 집 주인이 저 할머니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됐는지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리카. 위에서 리카를 쭈그려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던 아이. 아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리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데 아이는 토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아시는 히데의 그 이름, 토시오입니다. 그리고는 휙 하고 오른쪽을 쳐다봐 리카가 쳐다보는 쪽을 내려가니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가 시킨 대로 말했지만 카즈미는 내 말을 안 들어 란 말을 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리카가 무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같이 오른쪽으로 씩 돌아가며 옆쪽 벽 쪽을 비추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어둠의 공간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뭔가 소름 싹 끼치면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눕혀드리는데 누운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를 본 듯 화들짝 놀라십니다. 리카도 겁에 잔뜩 질린 눈으로 아까 그 어둠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는데 그건 어떤 여성이 그림자의 모습을 한 것처럼 시꺼먼 형태로 할머니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비명도 못 지르는 리카. 막 소리가 르르르르르르 소리가 나면서 어둠을 보는데 그 어둠 속에 딱 두 눈만 형체가 또렷이 보입니다. 서로 눈을 딱 하고 맞추는 순간 리카는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왔는지 모를 토시오가 리카의 머리맡에서 리카를 쳐다보고 있고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름이 뜨는데 그 이름은 카즈야. 영화는 아까 리카가 갔던 집을 다시 보여주는데 여전히 방과 계단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2층에 부부인 듯 보이는 남녀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요. 아마 과거의 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있던 남자는 일어나 계단을 내려오며 쓰레기를 하나하나 줍습니다. 여자는 요리를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요. 시어머니도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소리를 내고 잠이 설친 여자는 투덜투덜 됩니다. 이때도 할머니는 치매 증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곳으로 이사와서 심해지시는 할머니를 걱정한 후 남자는 출근을 합니다. 엄마랑 잘 지내보라는 말에 아무 대꾸 없는 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아직 모르네요. 그리고 일찍 들어올 거지란 말에 정말 화들짝 놀라는 남자. 싫어하는 게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히토미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 그제서야 하며 수긍하는 남자. 아까
리카가 자동 응답기에서 들었던 그 이름, 이 남자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과거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는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자는 피곤함에 낮잠을 한숨 때리는데 갑자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혼자 넘어집니다. 놀라서 깨는 여성. 갑자기 멀리 방에 점잖게 앉아 계신 할머니 탓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랬다고 믿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 그곳으로 가보니 이번엔 문짝에 웬 손바닥이 찍혀 있는데요. 이게 뭐지? 하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집에 누군가가 있나? 하며 집을 둘러보는데 여성의 위쪽에 한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휙 돌아보는데 슉 하고 들어가 버리는 아이. 아이가 사라진 쪽으로 가보는데 자기가 키우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가 계단에 앉아있자 깜짝 놀라는데요. 고양이가 2층으로 도주하자 따라가 봅니다. 2층에 서서 여성을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 근데 갑자기 밀가루를 떡칠한 듯 희어멀건한 두 손이 나와 고양이를 쇽 하고 데려갑니다. 왔다며 여성은 진짜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여기 남의 집인가? 아닌데? 우리 집인데? 라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정신을 차린 듯 누구냐고 물으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까 그 밀가루 보이가 매끈한 다리를 선보이며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왔다며 여자는 또 놀랍니다. 밀가루 보이를 따라 들어가자 블랙 고양이가 왕 하고 울부짖고 곧이어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집이 밤으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복도에 불은 꺼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거실로 들어가니 할머니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십니다. 와이프의 행방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할머니. 그리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자. 테이블 위에는 마시던 커피잔과 과자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와이프가 파업을 선언했나 하며 여보를 찾는 남편. 2층을 올라가 보니 불 꺼진 곳에서 여성이 넋이 나간 듯 두 눈을 뜨고 멍하니 누워 있습니다. 여러 번 이름을 부르자 정신을 차린 듯 아주 조그만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뭔가를 말하는데요. 들어 먹었는지 못 들어 먹었는지 남편은 우선 구급차를 부릅니다. 통화를 하는데 뒤에 아까 그 밀가루 보이가 통통거리는 걸음걸이로 숑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직접 보시면 조금 귀엽게 통통거리면서 다다다다다 걷는 거라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지나간 인기척을 느끼고 놀란 남편, 그리고 앞에 있는 의자를 소심하게 휙 쳐봅니다. 그리고 남자가 뒤에 있는 장롱문을 열어보는데 아까 그 테이프로 봉인한 듯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장롱이죠. 장롱 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신경 쓰이는데요. 카메라가 뒤를 비추니 밀가루 보이가 여성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사랑하는 여보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 이상해하며 구석구석을 뒤지는데요. 이번엔 침대의 옆을 뒤지는데 벽과 침대 공간, 그 좁은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밀가루 보이. 눈 주위에는 아이라인을 까맣게 잘 칠하고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장롱의 문이 저절로 닫히고 그 소리에 놀라 그곳을 보는 순간 뽀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보가 숨을 거두고 그걸 보던 남편은 벌벌 떨더니 갑자기 옆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존재의 두려움에 떨며 옆을 보는데 화면이 바뀌고 동생 히토미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들어가는데요. 동생도 역시나 어지럽혀져 있는 집을 보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엄마, 즉 치매 증세가 있는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나눈 뒤 새 언니를 찾는데요.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엄마를 보곤 혼자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2층으로 슬슬 느리게 움직이더니 2층에 있는 부부를 비춥니다. 남편은 아내를 들고 무언가 최면에 걸린 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동생도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방으로 들어갔던 오빠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 히토미는 놀랐다고 하며 이내 새언니를 찾는데요. 평소의 모습이 아닌 듯한 표정으로 잠깐 나갔다는 오빠. 그리고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냥 가달라고 하는데요. 당황한 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며 날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날카롭고 분노에 찬 얼굴로 내 아이가 아냐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더니 동생을 거의 내쫓다시피 하는데요. 동생은 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남편은 진짜 거의 헷가닥한 표정으로 서서히 2층으로 올라가 아내가 갇힌 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남편 카지야의 시점이었습니다. 이젠 화면이 바뀌어 히토미의 시점. 히토미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리카가 있었을 당시에 자동 응답기가 말하던 그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순이 남편 카지야의 시점이 처음, 그리고 리카가 집으로 들어와 자동 응답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토미가 그 자동 응답기에 음성을 남기고 있는 셈이죠. 리카와 히토미의 시점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니 연락을 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고 어디론가 가는 히토미. 근데 어딘가에 복도를 가는 히토미에게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 우리 옛날에 쓰던 그 갈대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바닥을 쓸면 삭, 삭, 삭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쎄함을 느낍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재빨리 뛰어가는데요. 그리고 화장실이 급했던지 그 와중에 화장실에서 굉장히 시원한 표정으로 뒷정리를 하며 일어나는데 문 아래쪽 틈새로 밖에 누가 서 있는 두 다리의 그림자가 비춥니다. 다행히 그 앞에 계속 서 있지는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데 문제는 걸을 때마다 그 쌀이 빗자루로 빗질하는 소리가 납니다. 싹, 싹. 뭐지? 하며 나가려는데 오빠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반갑게 전화를 받는데 오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게 주온하면 떠올릴 수 있는 전매 특허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우리가 콜라를 마시고 트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장난친다고 가늘고 길게 꺽 하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빠가 장난을 치는 걸로 안 히토미는 소름 끼친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오빠의 트름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기는데 화장실 옆사로에 들어간 누군가가 벽을 쿵쿵 때립니다. 자신의 전화 소리에 그러는 줄 안 히토미가 죄송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오는데 어라? 오빠에게서 들었던 비슷한 소리가 옆사로에서도 들립니다. 불안함에 화장실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다 화장실 문과 가방이 부딪혀 가방에 달려있던 테디베어가 떨어져 그걸 잽싸게 줍고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화장실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테디베어를 줍기 위해 앉은 상태로 서서히 눈알을 들어 바라보는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쓱 하고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놀라는 히토미. 근데 뭔가 이 머리카락이 마대자루 느낌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떡진 느낌으로 나와서 이 머리 감겨주고 싶은 그런 애틋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왔다며 히토미 빠릅니다. 거의 뭐 잔상을 남기며 도망가는 히토미. 그리고 그곳 경비실에서 화장실에서 움직이는 마대자루가 나왔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비원이 화장실이 있는 층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히토미는 그걸 CCTV로 확인합니다. 근데 화장실 앞에 경비원이 서서 확인을 하는데 그 경비원 아래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경비원에게 슬슬 다가가더니 경비원을 서서히 감싸버립니다.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며 다시 도망치는 히토미. 그리고 보이는 CCTV 화면에는 경비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올라가는데
어떤 여성이 조또마떼 구다사이를 외치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열심히 모른 척을 하며 올라가는 히토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나 싶게 엘리베이터에 창문이 달려 한층 한층 밖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에서 아까의 밀가루 보이가 히토미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밀가루 하나, 밀가루 둘, 밀가루 셋. 이 똑같은 밀가루들이 계속 히토미를 지켜보고 있네요. 그리고 자신의 집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재빠르게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히토미.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 오빠의 전화입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오빠의 목소리에 반갑게 받아주는데 오빠는 지금 아파트 앞인데 동생이 사는 곳이 몇 호인지 물어봅니다. 당연히 상황을 모르는 히토미는 오빠에게 자신의 호실 번호를 말하며 빨리 와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말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려 밖을 보니 이미 도착해 있는 오빠. 반갑게 오니 짱! 이러면서 막 문을 열어주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서 울리는 트름 소리. 놀라서 자기 전화기를 밖으로 그냥 냅다 던져버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 밖은 위험해. 이불안이 최고야를 몸소 시전하며 전화기 선도 뽑아버리고 이불 안으로 피신합니다. TV를 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엔 TV도 막 지지직거리며 아나운서의 음성과 이상한 음성이 섞여서 들리는데요. 놀래서 TV를 끄려고 하는 안선영은 이 사진이 유독 안선영 씨 같이 나왔네요. TV를 끄려고 하는 히토미는 이젠 지지직거리다 못해 아나운서의 얼굴이 막 외계인처럼 일그러지며 TV가 멈추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다 이제 TV에서까지 나오는 트림 소리, 그리고 저절로 꺼지는 TV. 이제 TV도 안 봐 하며 이불 안에만 있으려 하는데 이불 안에서 뭔가가 만져집니다. 뭐지? 하며 그걸 손으로 쥐어 확인해 보는데 그건 놀랍게도 화장실에서 떨어뜨리고 수거하지 못한 테디베어. 아니, 소중한 테디베어인 것 같아서 집으로 갖다 준 걸로도 모자라 이불 안까지 딜리버리 해준 테디베어를 놀라며 던져버리는 히토미. 그리고 이불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불 아래쪽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서서히 히토미 쪽으로 그 불룩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히토미가 아래에서 누가 다리를 잡아당긴 것처럼 쑥 하고 내려갑니다. 오메 하고 이불을 들쳐 아래를 확인하는 눈알 빠질 것 같은 히토미. 그곳에는 하얀 분칠을 한 여성이 히토미를 똑바로 쳐다보다 쓱 하고 이불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히토미가 사라진 것 같이 이불이 힘없이 꺼지며 장면은 다시 바뀝니다. 이번엔 토야마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챕터. 한 남자가 두리번거리더니 어느 한 집을 찾아갑니다. 이 남자는 처음에 리카에게 일을 부탁했던 사회복지과 직원인데 이름이 토야마였군요. 이제 어느 집인지는 익히 아실 것 같은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아무도 반응이 없자 문을 한번 열어보는데 그대로 열리는 문. 들어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아무런 기척이 없자 할머니에게 가보는데요. 할머니는 눈을 가리려는 모습을 취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놀란 남자는 뒤로 물러나는데 뒤에서 뭔가가 있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그곳에는 리카가 넋이 나간 듯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리카도 뭔가에 홀린 듯 하죠. 토야마는 나가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은 사건 현장이 되어 여러 경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야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기 벨소리가 2층에서 들립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보는 경찰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전화벨은 2층이 아닌 그 윗 공간에서 울리고 있는데요. 세모 모양으로 만든 지붕 바로 아래쪽 다락방 공간에서 그 소리가 나자 그곳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란히 기대고 있는 부부를 발견하는 경찰들. 부부는 안타깝게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카는 병원에 입원해 그날 일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카가 특이한 버릇을 얻게 되는데요. 예전엔 없던 코를 살짝 찡그리면서 킁 하는
버릇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또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 친구 마리코의 말에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친구가 거기서 뭘 봤냐는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리는 리카. 그리고 병실로 찾아온 형사가 리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집을 처음 간 건지, 그리고 집에서 봤다는 아이에 대해 묻는데 아이를 찾았냐는 리카의 질문에 아이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토시오라고 알려주는 리카. 하지만 경찰은 그 집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리카는 분명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하지만 형사는 그 부부의 사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고, 그리고 동료 형사에게 연락이 와 밖으로 나가는데 이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거나 실종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카즈야의 동생도 연락이 되질 않고 CCTV를 통해 봤던 빌딩 관리인도 이미 저 세상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신문을 건네주며 젊은 형사가 말합니다. 사에키 타케오란 남자가 부인을 사망케 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난 걸 이웃이 발견해냈다는 기사. 사진을 보니 영화 시작하자마자 피를 얼굴에 묻히고 있던 그 남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듯 누워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밀가루 보이였던 것. 경찰은 드디어 토시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곳도 역시나 지붕 아래의 다락방. 수상해야 하는 경찰의 표정을 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번엔 사이 좋아 보이는 아빠와 딸이 등장하는데요. 딸이 땅바닥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설명해주다 문득 누군가를 쳐다봅니다. 아빠인 토야마 유지를 찾아온 젊은 형사. 형사는 예전에 담당한 사건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마치 범죄자 역을 맡을 것 같은 얼굴과는 달리 이분도 형사였군요. 죄송합니다. 형사의 말에 딸을 먼저 보내고 그만둔 지 오래됐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젊은 형사는 그 집에서 사람이 또 죽었고 당시에 정황을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형사가 리카에게 아까 못다한 질문들을 합니다. 구겨진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아이가 리카가 봤다는 그 아이가 맞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맞다고 대답하는 리카. 아이는 5년 전 실종된 후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11살쯤 되었을 거라는 경찰.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젊은 형사가 끝내 이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던 아빠 형사 유지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배우 굉장히 의심스럽고 곤란하고 뭔가 캥기는 것 같은 표정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면서 연행됐나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배우입니다. 배우님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취조실로 들어가는 아빠 형사가 들어가기 전 자연스럽게 리카를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리카가 아빠 형사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증오의 대상을 보는 듯 열받게 한 남자친구를 보는 듯 정말 째려보는데요. 그러면서 코를 살짝 들어올리는 버릇을 또 합니다. 그리고 취조실에서 셋은 빌딩 안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동생 히토미의 녹화본을 보고 있는데요. 화면이 바뀌고 한 남자가 눈누난나 손을 씻으러 들어오는데요. 손을 씻다 아래를 보니 보이는 손. 놀란 남자는 뒷걸음치며 남자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손 씻는 곳 아래 좁은 공간에 들어가 세상을 떠난 사회복지과 직원 토야마였습니다. 취조실에 있는 형사에게 사회복지과 직원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고 형사는 밖으로 나가서 아빠 형사만 CCTV를 보고 있는데요. 경비원이 검은 그림자에 이끌려 들어가고는 그 화장실에서 어두운 여자 사람 형체가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형체는 CCTV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가 카메라를 자신의 어둠으로 뒤덮는데요. 아씨 안 보여 저리 비켜 란 표정으로 인상 쓰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검게 된 TV 화면에서 눈동자 2개가 눈을 뜨고 아빠 형사를 쳐다봅니다.
황급히 몸을 돌려 시선을 피하는 형사. 웃긴 게 원래 이런 영화에서는 귀신이 두 눈을 부릅뜨면 눈을 이제 안 감고 계속 노려보기 마련인데요. 눈을 부릅뜨고 좀 오래 있었는지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게 귀신에게도 인공 눈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리카가 퇴원을 한 후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밀가루 보이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는 찰나 이번엔 자신의 위에서 검은 마대자루 같은 떡진 머리카락이 내려옵니다. 이게 어떤 배치냐면 다리 쪽에는 밀가루가 쭈그려 앉아있고 머리맡에는 마대자루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리카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이좋게 셋이 있는 광경을 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번엔 아빠 형사가 사건 현장인 집에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요. 이 연속된 저주를 끊으려 불을 지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범죄자 같다고 했더니 정말 진짜 범죄를 저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까지 했는데. 휘발유를 뿌리던 그의 뒤쪽에서 환한 빛이 느껴진 듯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을 집에 불이 켜진 듯 문밖이 밝아집니다. 문을 살살 열어보는데 이즘이라는 여자와 친구로 추정되는 여자가 뭐라 술을 산다 안 산다 막 술 얘기로 즐겁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고 내려오는 이즘이라는 여자로 추정되는 아이인데 아빠 형사와 눈을 마주칩니다. 근데 이즈미가 아빠 형사의 딸 이름이 이즈미인데 뭐 이름이 똑같은 건지 뭐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애초에 현실이 아닌 듯 뭔가 천국에 온 듯 주위가 환한 빛으로 가득 쌓여 있는데요. 과거의 이야기인지 환영을 보는 듯하며 서서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마치 2층에 아이들이 있는 듯 두 여고생이 떠드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요. 현재는 저녁인데 방 안은 또 마치 낮인 듯 환한 곳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아까 눈을 마주친 이즈미는 가버리고 남아있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이게 뭐야 하더니 다른 아이들도 궁금한지 한 명 한 명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구석 쪽으로 갑니다. 그 후 이야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더니 조명이 사라지고 다시 현실이 된 듯 주위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대자루가 이번엔 땅바닥을 기어다니더니 아빠 형사도 그걸 보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름을 마대자루로 지어놨더니 바닥을 쓸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다니네요. 마대자루가 계단을 서지도 않은 채 기어 내려오는 걸 보더니 아빠 형사가 이때까지 나온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많이 무서워합니다. 진짜 막 벌벌벌 떨면서 아예 서 있지도 못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리카랑 히토미도 이렇게까지는 안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젊은 형사가 들어와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3형사가 뭉쳐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이때 원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귀신이 도망가거나 이런 막 무서운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이 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가 3명이 있는데도 트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는데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빠 형사는 제일 빠르게 재빠르게 도망가고 남은 형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계단 쪽을 바라봅니다. 마대자루는 이제 두 형사의 코앞까지 다가오는데요. 트름 소리를 내며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형사는 앞으로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엔 방금 나왔던 여고생 이즈미의 상황이 시작됩니다. 여고생 셋이 선생님을 뒷담화하며 걸어오고 있는데 한 여고생이 게시판에서 실종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보고 멈칫하더니 이내 갈 길을 갑니다. 전단지에는 17살의 동갑내기 여자 3명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학교. 여고생들은 수학여행에 다녀와 그곳에서 찍힌 사진들 중 자신이 나온 사진을 고르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이즘이란 친구가 나온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실망해서 선생님에게 이를 말하는 친구들. 이즈미는 마냥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이즈미는 속상해하며 속상하게 걷는데요. 아까 게시판에서 본 전단지의 여고생들을 한번 보더니 막 뛰어갑니다. 혹시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인 듯 한 여성을 보는데 이런 아까 봤던 아빠 형사의 검은 사진이 보이고 옆에는 향이 있는 걸로 보아 그 아빠 형사도 죽은 듯 보입니다. 그럼 이즈미는 놀이터에서 아빠 형사와 함께 있던 딸이 맞는 거네요. 역시 남의 아이들은 빨리 큽니다. 그럼 이전에 아빠 형사가 그 저주받은 집에서 본 환영은 바로 이즈미가 큰 미래의 환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용. 이번엔 간병인 리카가 빈집 다락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 뭐 정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가버리는 이 영화. 남편이 세상을 떠나 낙심한 엄마를 뒤로하고 자신의 방에 가방을 푸는데요. 무엇인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듯 행동하며 커튼을 모두 쳐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을 희번뜩 뜨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귀신 역에 썼으면 아마 지금보다 10배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슨 교복을 입고 그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도 이 희번뜩한 눈 때문에 마대자루보다 얘가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선생님과 이즈미의 친구들은 사진관으로 가 이즈미가 나온 사진을 받아냅니다. 사진을 갖다 주려 뛰어가는데 아주 좋은 친구들을 뒀네요.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즈미의 엄마입니다. 아빠 형사가 살아있을 때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일로 거의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이즈미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이즈미가 문을 열어주는데 이 친구 지금 귀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마대자루보다 더 포스가 있어요. 감독님 이 친구를 귀신으로 했어야죠. 이 개인적인 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문을 열어주는 이즈미. 방 안에 뛰어들어 이불을 덮은 채 주위에 시선을 차단하려는 듯 후드를 뒤집었습니다. 어둡지 않냐고 말하며 친구가 창문에 커튼을 걷자 다메! 라고 외치는 이즈미. 젖힌 커튼 뒤 창문을 보는데 빛을 가리고 싶었던 듯 신문지로 온 창문을 가리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막아놨습니다. 놀라는 친구들. 학교에서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이즈미를 보고 안아주려 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감독님 얘였어야 된다니까요.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이즈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합니다. 셋이서 다 날 보고 있어. 친구가 의아해하며 어떤 셋을 말하는 거냐 묻는데요. 그 실종된 전단지에 친구들을 이야기하며 날 바라보는 셋은 그 친구들이고 그들이 실종되던 때에 자신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는 친구의 말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이즈미. 그리고 술술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날 실종된 친구 중 한 명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귀신이 나오는 집이 있으니 그곳을 가보자고 했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집이죠. 말이 안 된다며 좀 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라는 친구들. 이즈미는 그곳에 가고부터 기분이 안 좋았고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집이 무서워진 이즈미는 먼저 그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까 아빠 형사를 마주친 시점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그리곤 실종된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갑자기 발작을 하는 이즈미. 그걸 진정시키려다 닫아놓은 커튼이 확 열려버리는데요. 거의 뱀파이어가 빛을 본 것 마냥 커튼을 닫아달라 소리치는 그녀. 친구들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정신 나간 듯한 엄마는 그래도 친구들을 바래다 준다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남편도 저러다 죽었다는 역시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아빠 형사도 바로 저렇게 세상을 뜬 건가 봅니다. 하지만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는 눈빛으로 친구 어머니를 쳐다보는 아이들. 밖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 전단지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진을 주러 갔던 것인데 이상한 상황에 사진도 주지 못한 아이들. 그제서야 사진을 꺼내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사진을 확인한 뒤 놀라는 아이들. 찍혀있는 이즈미의 얼굴이 마치 눈 쪽에 검은색 라카를 칠한 듯 눈 주위가 검게 되어 있는데요. 눈알 주위만 아이라인을 빡세게 했던 밀가루 보이가 생각납니다. 한 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즈미가 찍었던 모든 사진들이 그렇게 되어 현상이 되었던 건데, 다음 사진은 놀랍게도 이즈미와 함께 저주받은 집을 놀러 갔던 실종된 아이들 3명의 눈에도 검게 무엇인가가 칠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사진을 길바닥에 다 버려버리고 호해 하면서 도망가는데 나머지 친구도 따라갑니다. 장소는 다시 이즈미의 집. 이즈미는 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나오는데요. 그곳에 미닫이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빠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범죄자 같은 우리 아저씨. 말을 못하는 듯 하며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는 듯 보이는데요. 이즈미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문틈에 기대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서 아빠를 보았다고 말이죠. 아빠 형사만 그때 이즈미를 본 게 아니라 이즈미 역시 시간이 흐르고 그 집에 가서 아빠의 환영을 본 것입니다. 그러더니 장풍을 쏘는 듯한 포즈의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제사상 쪽으로 슬슬 걸어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는 이즈미. 꿈이었나 본데요. 근데 일어나 보니 자신이 꽁꽁 가려놓았던 커튼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커튼을 젖힌 후 자신이 가린 신문지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창문을 들여다보는데요. 신문지가 찢어진 틈 사이로 실종된 친구가 여지없이 얼굴에 밀가루 칠을 한 뒤 휙 나타나 이즈미를 쳐다봅니다. 놀라는 이즈미. 하지만 신문지로 잘 좀 메꿔놓지. 곳곳이 뚫린 구멍으로 나머지 2명의 친구 또한 사이사이로 이즈미를 쳐다봅니다. 놀라서 거실로 나와 비명을 지르는 귀신, 아니 이즈미. 그러더니 이제는 갸루 메이크업을 잘못 이해한 우리 원밀가루, 투밀가루, 쓰리밀가루들이 교복을 입고선 이즈미에게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즈미는 문을 닫고 문 앞쪽에 의자와 무거운 물건을 막아 놓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은 미닫이입니다. 아무리 앞에 냉장고를 막아놓고 무거운 걸 막아놔도 옆으로 밀면 열리는 문이죠. 근데 쓰리 밀가루들은 또 미닫이 문을 밀고 있습니다. 이 완전 단체로 지능들이 퇴화한 것 같은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인가요? 그러더니 문에 손을 대고 밀고 있던 친구들이 멈칫하더니 하고 이제서야 이해한 듯 문을 스르르 밀며 열어버립니다. 지능 회복 완료. 이즈미는 압박감에 장롱 같은 것에 머리를 최대한 뒤로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화이트 핸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곤 이즈미의 머리를 볼링공 들 때 마냥 짚더니 이즈미를 질질 끌고 장롱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더니 밀가루들이 사뿐사뿐 걸어와 그 모습을 가까이 지켜봅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가운데 밀가루가 걸어오는데 너무 사뿐사뿐 이쁘게 걸어와서 좀 피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같은 걸 쫙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곳에선 형사 아빠와 귀신 딸의 얼굴이 함께 스르륵 올라오며 화면이 바뀝니다. 이제 영화는 가야코의 이름이 뜨며 다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데요. 그녀는 아까 죽음을 맞이했던 리카입니다. 그녀가 저주받은 집에서 겪은 일 이후 죽기 전 사이에 과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친구 마리코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할아버지가 너무 씬 스틸러입니다. 갑자기 2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시 내렸다를 반복하며 리카를 쳐다보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지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리카를 보고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남성은 사회복지사 직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손 씻고 있었던 직원이네요. 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할아버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 직원. 둘이 쿵짝이 잘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직원도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리는 신용을 하네요. 할아버지한테. 얘가 표정이 더 심해. 근데 할아버지가 빨리 저리 꺼지라고 손짓을 하니까
직원이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아니, 공포영화에 이런 장면을 왜 넣은 거야? 완전 만담 커플이네요. 그러더니 리카를 음흉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할아버지. 리카는 지금 간다며 후다닥 가더니 할아버지 산책 시간인 듯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얼굴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계속 리카를 봅니다. 왜 그러는지는 감독만이 알겠죠. 그리고 샤워를 하는 리카.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 안에 다른 사람의 손이 있는 듯한 촉감을 느끼며 놀라서 뒤를 돕니다. 이거 머리 감는데 방해하는 거거든요. 방해를 물리치고 깨끗이 샤워하고 나온 후 친구 마리코를 만나는 리카. 둘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산책을 하곤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번에 맡은 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마리코. 학교 선생님인가 보네요. 한 아이가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부모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전화도 한 통 없어서 가정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리카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발 쪽에서 뭔가 검은 고양이 같은 게 리카의 발을 쓱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며 발 쪽을 보려고 상체를 숙이는데 테이블 안에 원조 밀가루가 쭈그려 앉아 리카를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 자빠지는 리카. 원조 밀가루답게 정말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는 사람 많은 곳까지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리카를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마리코. 리카는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살짝 코 찡그리는 듯한 행동을 하더니 침대에 옆으로 눕습니다. 마음 진정시키는 데는 또 시몬스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고 있는 리카를 카메라가 서서히 다가오며 찍는데요. 마치 악몽을 꾸는 듯 인상을 쓰며 잠을 잡니다. 그러더니 싹 눈을 뜨는데 갑자기 애묘 카페가 되어버린 리카의 방. 고양이들은 모두 다 그 저주받은 집에서 봤던 고양이들입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는 리. 사실 아까 피곤해서 누운 것이 살짝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악몽을 꾼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살짝 아쉽네요. 공짜 카페였는데. 피곤한 듯 얼굴을 감싸며 일어나는데 구석에 밀가루 이놈 시키 또 앉아 있습니다. 뭔가를 느낀 리카가 구석을 보지만 그새 또 사라지고 없는 밀가루. 그리고 전화를 받는 리카. 친구 마리코의 전화였는데요. 마리코는 아까 학교에 안 온다는 아이 이야기를 하며 그 집 가정 방문을 했는데 아이만 있고 부모들은 1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 리카 특유의 안면근육 꿈틀대는 게 발동되고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눈이 커지며 그곳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대답도 듣기 전에 앙칼진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 집이 맞습니다. 마리코는 전화가 갑자기 끊기니 당황해하는데 그 뒤로 밀가루 되기 전 토시오가 고양이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에 리카는 마리코를 위해 빠르게 뛰어나가는데요. 마리코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앉아있던 토시오는 자리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토시오를 찾아 2층에 올라가는 마리코. 그 사이 토시오는 또 자기 버릇 못 버리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2층 위쪽에서 마리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리카. 사고 통제 테이프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애타게 마리코를 부릅니다. 어째서인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손전등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미 상황을 한번 겪은 그녀는 트라우마에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2층의 문을 여는데 그 방에 마리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소리가 나 문을 열어보니 마리코의 발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정체불명의 무엇인가가 마리코를 위쪽 다락으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리카는 마리코를 쫓아 다락 위로 오르는데 마리코는 어디론가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차마 쫓아가진 못하고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마대자루가 정색하는 표정으로 리카에게 기어오고 리카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친구고 마리코고 나발이고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1층의 거울을 지나는데 거울에 비춰지는 건 리카의 모습이 아닌 대걸레 머리. 그걸 느낀 리카는 뒤돌아서 거울을 보는데요. 아니, 거울 볼 생각하지 말고 도망을 가야지. 그걸 확인해서 뭘 어쩔 거라고 거울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거울을 제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내가 잘못 봤나? 이러는 느낌으로 쳐다보는데 문제는 이제 막 자신의 미모에 빠진 듯 거울을 보고 막 얼굴을 이리저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생각. 자신이 밀가루를 봤을 때마다 손가락을 사이에 두고 봤을 때만 밀가루가 보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리카는 알아챕니다. 그들을 볼 수 있었던 방법이 손가락 사이로 봐야 했던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밀가루들을 직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눈에 손가락을 대봅니다. 아니,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도 아닌데 그걸 봐서 어디에 쓸 건지는 리카만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거울에 비친 건 바로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마대자루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삐 소리가 나며 아파하는 리카. 순간 갑자기 둥구덩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나며 2층의 문이 열리는데요. 카메라와 리카의 시선이 서서히 계단 쪽으로 옮겨지며 무언가 내려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더니 마대자루가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데 이때까지 사람 죽이느라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빨래한 듯 항상 순백색의 옷을 입고 메이크업 빡시게 해서 깨끗한 얼굴로 나오던 그녀가 이번엔 얼굴에 피를 묻히고 흰 옷에도 피를 잔뜩 묻힌 뒤 케찹 마대자루 버전으로 한층 눈을 부릅뜨고 서서히 계단을 기어 내려옵니다. 관절 아픈 사람들이 내는 그 관절에서 나는 막 뽀각뽀각뽀각 소리를 내며 뭔 슬로우 모션처럼 기어오는데 리카는 공포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케찹 마대가 눈앞까지 오자 다시 그 안면 근육 떨림을 두세 번 시전하고 마대를 보다 이번엔 손가락 사이로 마대를 봐보는데요.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그 이전에 밀가루로 깨끗하게 풀 세팅한 얼굴입니다. 이렇게 보니 또 꽤 이쁘네요. 눈도 크고. 근데 어라? 이거 나인가? 하는 찰나 리카는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리카가 기절했을 때 치매 할머니 위로 보여지던 검은 형체. 그 형체의 눈동자와 눈이 마주친 뒤로 마대자루가 희생자들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리카가 한 게 아닌데 마대자루가 했던 행동들이 왜 기억이 날까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리카. 그러고 보니 집에서 기절하고 깬 뒤로 딱 얼굴 근육 떨림 같은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카는 마대자루, 가야코의 영혼이 자신을 잠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는 그 저주받은 가야코의 영혼이 있고 자신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전파하고 다닌 거였는데요. 리카는 가야코의 주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리카는 죽지 않고 가야코와 합쳐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 앞에 있던 케찹 마대자루는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위를 보니 그 처음에 옷에 피를 묻혔던 남자, 그 남자가 계단으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냥 빨리빨리 내려오지 다들 슬로우모션 뽕을 맞았나?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리카는 이제 압니다. 이 남편에게 억울하게 당한 아내의 혼이 자신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자와 2층에 어디선가 나온 애기 밀가루는 둘 다 리카를 쳐다봅니다. 남자는 리카에게 함께 하자는 듯 손을 뻗고 리카는 싫다고 절규를 하며 장면은 바뀝니다. 화면은 이제 거리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더더욱 늘어난 듯한 실종자를 찾는다는 전단지가 벽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여러 동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가득 차 있던 동네들이 보여주는 곳마다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주는 그 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주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장소도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도시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죽음을 당했던 아내 가야코는 눈을 감고 죽은 듯 누워 있는데요. 카메라가 서서히 그녀를 클로즈업 하더니 갑자기 그녀가 눈을 뜨고 아직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듯 째려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이 영화가 너무 무서웠던 게 녹음하다가 녹음 파일 한 45분짜리가 날아가서 그 어떤 영화보다 공포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사실 주온은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던 영화였어요.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그 공포가 성인이 된 지금도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보다 더욱 공포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인지 옛날만큼의 공포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웬만한 공포 영화가 단순한 플롯을 띠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주온은 시간순이 뒤죽박죽 되어서 나레이션 하려고 보면서 참 많이 헷갈린 영화였어요. 우선 궁금증을 가지실 법한데 분명 리카는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리카가 가야코, 즉 마데짜르와 융합이 되었다면 죽을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온의 저주는 마치 저주가 전염되는 듯한 형상을 띠면서 새로운 매개체를 찾은 뒤 리카의 육신이 죽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리카의 육신이 필요 없을 만큼 저주의 힘이 세진 가야코가 육신을 버린 뒤 영혼만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카가 거울을 봤을 때 분장 때문에 저게 가야코의 얼굴인지 리카의 얼굴인지 몰랐는데 저는 리카의 얼굴에 덧입혀진 가야코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닮은 듯 안 닮은 듯 생겼지만 귀신이 된 가야코의 특징이 리카와 혼합되어 만들어진 얼굴이라 처음엔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인 남자가 왜 자신의 아내를 죽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치매 할머니 아들인 카즈야의 대사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빙의가 된 후에 카즈야는 이런 말을 하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 나의 아이가 아냐. 즉 토시오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바람을 피고 토시오가 자기 아이가 아닌 건지는 영화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남자가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일직선상 스토리에 공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토리를 꼬아놔서 오히려 좀 더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나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공포 영화가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를 알게 해준 첫 번째 영화였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분량을 빼봤는데요. 그만큼 더 자세하게 영화를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화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